신경정신과 환자로 규정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일반인과.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네. 덜했는데. 네. 예, 저도 이제 최근에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 정신과 진단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진단 기준에는 A, B, C, D, E 해서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A, B, C, D, E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냐면 사회적, 직업적 문제가 발생해야 된답니다. 아, 그 일로 인해서 그렇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야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파괴되거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야만 그 문제로 인해 그 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날마다 소주 5병씩 먹고 다녀도 가정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직장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알코올 중독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술이 센 사람. 그렇죠. 술이 센 사람이죠. 그냥 애주가 취미가 애주가. 애주가. 그 여러분들 예전에 아. 그 현대 정주영 회장 네네네. 새벽까지 술을 수십 병을 퍼마시고도 그날 새벽에 4시에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무 진단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궁금한 게 본인은 괜찮다 그러는데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면 그거는 그건 어떻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아... 벌써 주위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 저 사람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관계에서 벌써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진짜 이상하다고 많이 해. 그럼 맞는 거네. 선생님 논리가. 그렇죠. 환자. 자기 자신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쵸? 그건 진단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말고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 그렇죠. 가족과의 관계, 직업적인 관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직장 관계가 중요하고 아무래도 직장을 안 다닌다면 가족들의 언급이 중요한 거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선생님 예지몽은 안 믿으세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라는 것은 예지몽이라는 것은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예지몽이요? 저 꿈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여러분들 지난번에 또 얘기한 것 중에 그 융의 타이폴로지를 조금 얘기를 하셨죠. MBTI. 네네네. MBTI 중에 그 인투이티브라는 네, 직관. 직관. 네. 직관이 강력한 사람들은 예지몽을 많이 꿉니다. 직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증명해? 직관이라는 그러니까 뇌에서 우리 뇌에 의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무의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의식이란 부분에서 정보들을 취합을 했죠. 직관의 반대가 뭐예요? 감각인가? 감각이죠, 감각. 공부 많이 하셨네. 자랑스럽다. 그 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취합된 정보를 뇌에서 무의식에서 결론을 도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꿈에서 발현이 되거나 하는 것이죠. 굳이 뭐 어떤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직관이에요. 식스센스. 그렇죠. 뭐 저- 식스센스라고. 저는 근데 꿈을 항상 꾸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 꿈을 꿨다는 난 걸. 기억이 안 나. 근데 보통은 그날의 일을 약간 좀 되풀이하는 꿈을 꿔요. 꿈은 낮에 일어났던 잡다한 일들을 되풀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꿈에서 프로세싱돼서 형상화돼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의 그 무의식에서 재조합된 어떤 직관이 뇌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면담을 할 때 꿈을 가끔씩 여쭤보는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이죠. 꿈이 얼마 전에 되게 신기한 꿈을 꿨는데 좀 지속된 꿈이었어요. 한 3주. 시리즈로? 네, 뭐였냐면 제가 최근에 과로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래서 꿈에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꿈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일주일은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자다 깼는데도 일을 하다가 깨니까 너무 시끄럽고 일단 꿈이 그래도 피곤한 거예요. 그쯤에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바로 며칠 전에 꿈에 나오는 얘네들이 점점 수위를 더해가더니 가두행진을 하는 거예요. 미친. 가두행진을 하면서 아이스피커까지 들고 막 하는 거예요. 많이 보던 건데 어디서? 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네. 신기해. 아, 그렇게 한 다음에 딱 깨니까 머리가 양쪽이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거는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거 쉬어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파업 전조다. 내 몸의 파업 전조다 싶어가지고 그날 휴가 내고 쉬었거든요. 잘했습니다. 네, 쉬고 나니까 뭐 뇌파 그래서. 이것도 했다고 했잖아요. 쉬고 어제도 그냥 거의 그냥 백수처럼 쉬고 나니까 이제 몸이 좀 꿈이 이완이 사라져? 되는 거죠. 꿈을 오랜만에 안 꾸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한 채로 일어난 거죠. 잘했습니다. 몸이 파업하려고 했나 봐요. 안 쉬었으면. 아니 그러면 그 뭐지 건강한 상태, 음.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타인의 평가가 좋을 때예요. 반대로 자기 관계가 자신도 안정이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죠. 이건 굉장히 평범한 논리예요. 네, 전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 그러는데 주위에서 이상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어. 주위에서 괜찮다 그러는데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긴 있구나. 여러분들 일반인들의 관점은 굉장히 사실은 관대해요. 관대하다는 일반인들은 정신과 의사가 보는 것에 비해서 아 병을 관대하게 본다고요. 폭넓게 수용하는 네. 거예요. 아니 이 병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아. 근데 주위에서 당신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굉장히 사실 이상한 거예요. 아.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있는데 이상하다고 얘기도 안 하잖아 보통. 보통.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거라고. 나도 은근히 듣는데 이상하다고. 선생님께서 그럼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데도 치료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외에 다른 분당에 계신 선생님이 그랬거든. 정말 현대인이 불안과 강박 이런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갖고 다니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푸냐면 종교라든지 점을 보러 가서 이렇게 굿하면서 확 한번 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위안을 받으면서, 근데 그 사람들 다 환자라는 거야. 예, 정신과 의사의 강력한 경쟁상들은 점쟁이, 신부님, 목사님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공산주의하고 비슷한데? 맞고 종교는 마약이다. 마약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지해주는 경험?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지지해주는 사람. 그게 사운드? 그게 약물의 치료? 그 긴장을 이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시설이다. 무당한테 가면 일단은 자기 문제를 털어놓죠. 벤틸레이션을 하잖아요. 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무당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방향을 제시를 해주죠. 이렇게 또는- 하다 사과나무 잘라. 또는 뭐 부적을 주거나 아니면 굿을 해서 실제로 그 환자가 자신이 뭔가를 했다는 그런 안도를 주죠. 될 거다. 그렇죠.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우리는 이걸 했으니까. 여러분들 장례식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장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산 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떠나보낸 사람과 감정적으로 정리를 할 기회를 3일간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49제가 있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우리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하면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모여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떠나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리뷰를 하고 우리 감정을 추스리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덮어두면은 사실은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빨리 3일장, 5일장보다는 3일장이 더 좋아. 빨리 해야 돼.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는 그렇죠. 일상으로 거죠. 빨리 복귀를 시키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연애하고 실현당했을 때도 빨리 아파하고 빨리 그렇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충격 상황이구나. 급성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래.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 의학적으로 하면 적응장애입니다. 적응장애. 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그 스트레스의 크기가 죽음에 직면할 정도의 크기가 커야 되고 그거보다 작은 건 적응장애죠. 그 사랑에 아파서 죽을 만큼 아프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살아계시-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아니 저 그리고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마음이라는 게요. 네. 마음이 아플 때 머리가 아프지 않잖아요. 아프죠. 머리가 아파? 그 생각을 많이 사람에 하면- 따라서 마음이 아플 때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도 있고 가슴이 미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뇌죠. 근데 왜 나는 가슴이 아파? 뇌가 발이 아프진 네? 않잖아요. 뇌가 신경을 네. 조절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나도. 슬픈 상황에서 왜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네. 이상하게 작용을 하면 네. 여러분들 이거 약간 이과가 또 같은 느낌이야. 감성이 없어. 여러분들 그 만일에 CPU 지금 컴퓨터 공부하셨죠? 네. CPU 안에 레지스터 하나 날아갔다 칩시다. 네네. 그러면은 그 레지스터를 쓰지 않은 기간에는 아무 이상이 없겠죠. 네. 근데 그 레지스터를 쓰게 되면 컴퓨터 이상이 생기겠죠. 네네. 쉽게 설명 좀 해줘. 무슨 말인지. 이 이상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꼭지 찬물 뜨거운 물 나오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어. 근데 내가 뜨거운 물 안 쓸 때는 별로 상관없다가 그거 쓰는 순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 레지스터가 만약에 하드 드라이브를 컨트롤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네. 레지스터를 쓰게 되면 하드 드라이브에 이상이 생기겠죠. 아. 하드 드라이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심장에. 아. 원인은 뇌에 있는 거예요. 원인은 뇌에 있는데 이걸 컨트롤하는 시스템들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하부에서 컨트롤 받는 것들에서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하는 신호가 있고 여기서 올라오는 감각을 또 느끼는 신호가 다시 네네네. 올라가 들어가잖아요. 음. 이게 센세이션 하는 신호가 뇌로 올라가는데 컨트롤을 잘못하니까 센세이션 하는 신호에서 이상한 신호가 올라가는 거죠, 뇌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재밌다. 오다가 이상하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렇죠. 심장이 아픈 네. 거야? 이게 반대로. 그렇죠. 그 심장이 세게 쿵쾅쿵쾅쿵쾅. 흔히 저한테 최근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요. 컨트롤하는 신호가 잘못 가는 거예요, 지금 뇌에서. 부경험 신경들은 이게 안정을 시키는 신호인데 이 안정을 시키는 신호가 잘못 가는 거죠. 아 모든 것은 뇌에 뇌에서. 달려 있다. 네. 아. 재미없죠. 그럼 영혼이 없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구마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영혼에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니다, 나 궁금해서 그래. 천주교에서 나오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의식이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의 그 뇌에서 일어난 활동이다. 그러면은 막 사제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막 구마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 보이지 않는 이런 구마 활동들에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 환자에게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불가지론으로 대해서 그냥. 아니, 궁금했을 뿐이에요. 불가지론. 네. 질문 또 아니 나는 의식과 그 무의식 이런 현상들이 가장 궁금했어요. 그 무의식이라는 거 우리 뇌에 뇌세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고 우리가 10년 전에 보았던 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보았던 것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뇌는 눈은 분명히 그 정보를 처리를 했고 그중에 일부만 의식에 남기고 일부는 그냥 무의식의 기억 창고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 있는 건 다 무의식이에요. 그걸 이제 어떤 경우에 최면을 걸어서 끄집어낼 수도 있고 곰곰이 생각하면 다시 알아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은 없는 건 아니에요. 템포러리 파일 같은 건가요? 그 어, 로그? 인터넷 로그? 백업 같은 거죠. 그렇죠. 백업이죠. 백업. 장기적으로 담아둔 네. 거죠. 클라우드에 백업해 놓은 거죠. 슬프다. 그래서 꿈에 나오나 가끔? 한 번씩 나는 꿈은 이거를 정보를 비우기 위해서 꾸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비운다기보다는 감정적인 재처리를 하는 과정이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방법 중에 EMDR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구. 예.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laxation이라는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의 근원이 안구 운동입니다. 안구 운동, 렘 수면 때 일어나는 안구 운동, Rapid Eye Movement 그걸 이용한 거죠. 그걸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신경세포들이 감정들과 사건들을 분리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상 사건을 잊는 게 아니고 목표가 처리를 하는 있는 거예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을 떠올려도 그 사건에 의해서 완전히 함몰돼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안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치료 목표는. 그러니까 잊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잊으면 안 돼요. 잊을 수는 없어요. 충격이 그럼 있기도 하나요? 그죠?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해리 상태인데 해리성 기억 장애인데 해리성 기억 장애는 그건 그 사건이 감정적으로 처리된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게 덮어놓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완전히 그냥 의식
올라오는 것을 차단시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환자는 정말 의식에서는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진짜요? 약물로 면담을 해보면 다 올라옵니다. 제가 이거를 느끼는 게 그 보육원에서 본 아이가 그 살해 현장에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의식에서 완전히 지운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른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러니까 그거를 수녀님들은 무의식에 저 아이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6살, 한국 나이로 6살이었으니까 기억을 할 거다. 왜냐하면 꽤 오랜 기간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고. 나중에 네, 외상 문제가 될 스트레스 장애로 거다. 될 가능성이 많죠. 빨리 가서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이가 전혀 그 시절에 대해서는 완전히 건너뛰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절은 사실은 별로 기억나는 건 없죠. 6살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잘 없죠. 없어요. 뭐 그러면 운이 좋으면은 그 시절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나긴 하지만 원래 안 나는 게 사실은 정상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무의식에 깔아앉아 있다가 나중에 지금 발현될 수 있다. 몇십 년 지나서 나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으로. 아주 이상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진단하려면 이게 나중에 어른들은 그 일과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일들의 연관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병원에 가시면 얘기를 다 하셔야 되죠. 경험 있는 의사들은 그게 PTSD라는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걸 이제 계속 리뷰라고 말씀하셨죠. 리뷰를 하면서 이제 그거에 감정이 격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격해지지 않는다는 게 감정이 전혀 안 일어나야지 치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감정이 어느 정도 일어나긴 하지만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단계면은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두 번째죠. 두 번째 말씀하신 거. 그 질문하신 분 예전에 어릴 때 연애하다가 차인 적 있어요? 네. 그때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시면 어때요? 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않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휩싸이지는 않잖아요. 네.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옛날에 옛날 있었던 그 직후의 상태를 지금 기억하시죠? 네. 그 직후 상태와 지금 이 순간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그땐 너무 슬펐지만 지금은 추억으로. 되게 기분 나쁘고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까지는 있어도 된다는 말씀. 기억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기분 나쁜 억울하고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막 그 가슴이 점이 온다든가 눈물이 흐른다든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치료된 상태예요. 그렇구나. 자존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자존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감 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 낮다 그 아들러 심리학 보면은 모든 게 자존감 문제다라고 요새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관계에서 청문회 하세요? 아니 궁금해서 나 근데 병원 가서도 계속 이렇게 물어봐. 아, 그래요? 물어봐. 그 어릴 적에 우리가 이제 보통 3살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3살까지 부모님께 굉장히 좋은 관계,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자존감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기본적인 자존감이요. 그렇죠. 예. 그거 베이스 자존감인데 너무 양육자한테 그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모든 그런 애착 관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부모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뭐 다시 진화하지 이해하겠습니다. 않고서야. 말씀하세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자존감이 그러면 3살 이전의 기억과 그때 애착 관계가 강력하게 3살 때만 끝난 건 아니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성은 우리가 보통 한 20세까지는 계속 이게 변해가요. 어릴 적이 제일 중요하고 살아오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나 스스로 나아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엄마한테 유기를 당했어요. 3살 이전에. 그랬는데 내가 근데 나 스스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에 우리가 이제 당뇨병 고혈압 걸리면 사실은 부모를 탓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결과적으로. 하나요? 그렇지만 탓한들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탓하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요. 환자를 치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과거가 이런데 내가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환자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아진 채로 계속 가는 거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죠.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더 많고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부터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나마 남은 여생은 괜찮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전에 이제 진료를 갔다가 주말에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간다 그랬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거저거 물어보시는데 내가 너무 흥미없어 하니까 선생님은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역으로 물어봤어. 막 왜 여행을 가서 왜 좋으세요? 왜 그걸 보세요? 막 그랬더니 나중엔 지금 정도와 같은 짜증을 내시면서 보통 사람들은 여행 가면 다 감동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내가 병원에 가서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사람들도 다 나갔겠지. 아 그냥 에펠탑이구나. 아니에요. 아, 에펠탑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무슨 감동을 받는 거지? 멋있잖아요. 뭐가 멋있어? 그냥 철근으로. 아니 이런 사람이 영혼의 존재를 근데 믿는다고요? 영혼은 믿어. 영혼은 믿어. 아니, 그거는 근데. 근데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왜냐면 에펠탑 같은 경우는 뭐 나왔으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굉장히 흉물이라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맞아. 탑인데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 뭐 파리의 상징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흉물도 그때도 기분 나쁨이 얘기를 있잖아요.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게 그냥 뭐냐면 철근이래잖아. 홍콩도 야경 예쁘지 않냐? 남산인데 얼마나 야경이 사실 그거는 괜찮은데. 남산이 더 이뻐요. 그래. 아니 그건 상대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어차피 건물이라든지 건축물도 다 어차피 콘크리트잖아요. 응. 그거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만의 새로운 해석이랄까 남미 의미 갔다 부여를 온 하는 느낌이 거잖아요. 난다.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에펠탑을 보더라도 누구는 거기에서 뭐 낭만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쟁, 뭐 산업혁명 뭐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정을 받아들이고 제각각으로 해석해서 나만의 감동으로 받는 거지. 감동도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받아요. 느껴? 저요? 저도 전 풍경 보면 좋아하는데요. 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 최근엔 좀 야경 보는 걸 아름답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름답진 않아요. 야경 보러 가셨다며. 야경을 보러 갔는데 남들 다 가니까 가봤는데 아, 그냥 내가 아는 야경이라는 거죠. 그 남산에서 보던 야경을 왜 여기까지 힘들게 와서 또 봐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빅토리아 근데 빅- 그렇게 얘기했다고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난번에 어디였었죠? 저희 방송할 때 어떤 걸 보고 되게 절에 갔을 아, 때였나? 군인사는 멋있다며. 동양화 같은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절- 장관이라고 그 본인이 느끼셨다고 원하시는 걸 하셨어요. 보러 가시면 돼요. 맞아. 야경이랑은 안 여행.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은 에펠탑이랑 안 그걸 맞는 하러 거야. 가시는 거지. 자연물이랑 좀 맞는 거 아닐까? 자연. 아니야. 그냥 그 순간에 그 분리되어 있던 내가 좋았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사회 관계망이라든지 거기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보이는 그 뷰가 좋았어. 그러니까 3만 원이는 가끔씩 보면은 그 가시는 데가 있죠. 절에요? 어. 수도원? 어. 네. 그러니까 원하는 여행의 형태는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렇죠. 고립을 어. 계속 근데 지향해도 되나요? 아, 상관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건데. 그 사회적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 그러니 고마워. 회사 안 가고 거기 가지 마는데. 고마워. 그런 여행의 형태를 좋아하신다면 저기 그리스 북부의 할키티키 반도에 가면 아소스 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뭔데요? 그렇게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는데 어. 거기 가서 3일만 지낼 수 있고 거기 있는 수도원들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죠. 3일 정도. 아니 선생님께서 굉장히 여행을 많이 완전히 다녔어. 고립되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나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고 싶어 계속. 그러세요. 이게 병인가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근데 되지. 사회적 문제를 안 일으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회사만 돌아와서 가면 회사를 다니고 어. 지금 다른 문제를 안 일으키면 뭘 하셨든지 아무 상관이 없죠. 아니 근데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취미를 제발 하지 마라. 저는 선생님은 그러니까 제가 뜨개질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저거 다 혼자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셔도 돼요. 근데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그 관계망을 만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사귀라고. 친한 사람, 지지받는 지지 친구. 기반을 만들라고 했었던 것 같아. 나 안 만들어줘. 그거는 아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왜 그래서 이 이렇게 상황을 만든 무시하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원하시는 걸 노력한 하시면 거예요. 된다니까. 잘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쳐드려야 와. 다음번에 한강에 소풍 가야겠다. 건강한 네. 그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천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를 하도록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술, 담배. 나 설마 그 얘기일까? 술, 담배. 하라고요? 원래 너무 너무 많이 그 커피. 제가 항상 외래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술은 얼마나 하시나, 커피는 얼마나 하시나, 담배는 얼마나 하시나 이걸 여쭤보는데 그 인사말 같은 거 아니었나? 이것 아니에요. 이것들이 사실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불면은 모든 병의 사실은 근원에 있는 거예요. 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그 불면 같은 문제가 굉장히 나빠진다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몸의 건강이나 정신 건강이나 똑같네요. 그렇죠. 유지하는 법이.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맞아. 피곤하면 정신도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병원 가면 말하잖아요. 그 술, 담배 줄이고 운동하러. 뭐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그 말씀하셔서 궁금한 게 근데 의사 선생님들 술 담배 엄청 하시잖아요. 환자가 많죠. 알게 모르게. 그 뭐지 회사원들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 요새 그러면 회사원들의 주된 우울과 불안의 기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직장 내 스트레스죠. 근데 특히 특이한 것은 초반에 병원에 오는 이유는 대부분 불면입니다. 불면.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데 그 우울증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우울증이 나와요. 대부분은 본인은 단지 잠을 못 잘 뿐인데 내가 우울증이냐 하고 놀라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맞아요. 회사에서 그거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복지 항목 중에 상담 들어있는 경우. 예, 요즘 그런 게 네, 있습니다. 요즘 더러 많이 있죠.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해보면 자기 상태에 대해서. 회사에서 얘기해보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울증이 막 발생하고 하면 그런 것도 산재 같은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증명하기가 어렵지. 회사에 회사에서 한 거라고? 회사 내 스트레스인지 그것을 부부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래요? 녹취를 문제요? 녹취를 해놔야 되겠어. 팀장님이 뭐라고 할 때마다. 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 가정 생활이 원만하면 회사 내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계가 좀 복합적으로 발생하니까. 지지 기반이 좀 있으면 스트레스를 견뎌낼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집에 가면 부인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집에서 부인한테 부장 욕을 하고 사장 욕을 하고 팀장 욕을 할 수 있으면 회사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욕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근데 속상했구나. 이 집에 얘기 가서 듣고. 그게 안 되면 그 부부 관계가 나빠진 상태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흔히 보면 그 흔히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직장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럼 결혼을 강추하시는 강추하죠. 그래도. 제가 요즘 또 느끼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너무 안 하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집살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그 결혼을 너무 안 하려고 하는데 환자 병력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혼자 살아. 난데. 혼자 살 때 문제가 뭐냐면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집에 가도 얘기할 데가 없어. 근데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가서 그럼 헤어져야지. 부장 욕을 하고 팀장 욕을 할 수 있으면 네. 좋아진다니까요. 집에 가면. 근데 아니.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면 회사에서 그 스트레스가 집에서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더 침강하죠. 기분이 그때 더 그 가라앉는다. 생각하면서. 점점 더 가라앉는 거예요. 점점 더 가라앉는 상태로 울며 밤을 보내다가 다시 일어나면 출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잘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병원을 보면 사람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병원을. 있으시잖아요 지금. 병원을 그래서 다니시잖아요. 아프구나. 병원을. 그래서 아프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이혼이. 그럼 이혼한 사람은 재혼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이혼한 다음에 혼자 사는 게 나을까요? 아무튼 욕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면 같이 살고. 본인이 좋아지기 아니,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나타나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이거 맨날 당해. 진료실에서 맨날 한숨 쉬죠. 깝깝해 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 결혼하는 무지리들 건 아니에요. 이러면서. 결혼은 이런 결혼 걸 왜 질문하지? 라는 근데 이게 재밌으시다고요? 재밌다. 뭔가 괴롭히는 느낌. 결혼은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을 때 아, 저 사람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 나와의 특수 관계를 만들고 싶다 할 때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신병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 처음에 이 병원에 오면 자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다고 쉽지 않죠. 많이 예, 얘기하던데. 그래서 처음 와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 분들은 그 다음에 안 와요. 아, 신기하다. 오자마자 막 감정을 터뜨리면서 온갖 얘기를 울고 막. 다 하고 가시면 그 다음 주에 알아요. 치료가 되신 괜찮아진 거구나. 건가? 아니죠. 민망한 거죠. 아,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로 병원 안 가네. 쪽팔려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와서 여기 오면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막 다 얘기를 해요. 안 오죠. 민망해서 또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괜찮은 거 같고 막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그런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아, 그 하기 강박업. 싫은데 음. 하기 싫은데 나 이거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기 싫은데 그건 그 아직 그 의사와 정확한 그 소위 말하면 라포가 형성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민망한 거죠. 그다음에 못 와요. 아니 내가 그래서 이 병원을 가게 된 게 선생님이 안 물어보시더라고. 자세하게.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지나치게 너무 물어보는 거야. 뭐 부모님 직업은 뭐고, 뭐 어렸을 때는 뭐 꿈이 뭐였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싫어가지고 안 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산풍사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처음에 했나요 제가? 네. 아. 산풍사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건 너무 큰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소가 다른 문제들을 다 덮어버린다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사실 문제는 대부분 다 해결이 돼. 아,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그건 그 다음에 문제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아주 어린 시절에 이런 문제들은 그건 하루 이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되게 정확한 정보를 처음에 치료에 필요한 정보만 몇 개 드렸던 것 같아. 미혼이다, 산풍사고 생존자다, 뭐 이렇게 몇 가지만 드렸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드려도 많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뭐 다른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더라고. 네. 근데 적극적인 그런 이렇게 질문을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계신 네, 거.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니. 환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다. 하긴 거기까지 찾아온 거 자체가. 정신과 의사가 되는 과정에 이제 분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 분석이라는 건데 소위 말하면 정신 분석이죠. 그걸 대부분 다 받는 건 아닌데 일부는 그걸 받는데 그 분석을 받으러 간 첫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정말 얘기하기 싫은 내용이 꿈에 나온 거예요. 전 그 얘기를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꿈에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정신과적으로 어떤 면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결국에는 환자가 해야 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첫 번째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그 환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재밌다. 그렇군요. 추가 질문. 환자분들 중에 좀 위험하신 상태가 있으시거나 우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사건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정신과 환자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 정신과 환자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번에 일어났던 사건은 굉장히 불행하고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정신과 환자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환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편견이고,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기간이 10년이 넘는데 지금까지 다행스럽게도 저는 면담 중에 위협을 받은 적은 없고, 이제 전공의 시절에 한번 면담실에서 못 나가게 이제 문을 잠궈가지고 환자가 우와. 다행히 걔는 청소년이었어, 청소년.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제 동료 중에는 면담 중에 뺨을 맞은 적도 있고 오. 한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아니에요? 우발적인 범행, 분노 조절 장애. 보통 그것도 이제 그러면 그 정신병이. 최근에 임세원 교수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환청에 의해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고, 그분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분노조절 장애 환자는 대부분 정신과 의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환자를 매니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병동 내에서 특히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조울병 환자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죠. 뭐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사건은 일반인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훨씬 많지, 정신과 환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사고를 낼 확률이 제일 적어. 꼭 그렇다라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아, 이거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 어떤 살인 사건이나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FPS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FPS 게임을 하는 애들은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 사고를 유발하신 분이 그 정신과 그 병력이 있었던 거지, 그런 건 아니다. 뭐 그게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문지상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반인들이 내지 정신병력을 가진 분들이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아시면은 누가 더 위험한가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그 정보 전달이나 매체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없으세요? 아니, 내가 터지셨어. 갑자기 이국종 교수님이 생각이 나서. 추바이처? 혹시 롤 모델로 생각하고 계시는 전 뭐 롤모델로 생각하는 사람 없고요. 내가 제일 낫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잘라주세요. 이분.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환자를 볼 때 제 앞에 오는 환자만 최선을 다해서 본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이나 여러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은 인류의 문제를 걱정을 하시고 더 큰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제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앞에 오는, 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걸 모토로 삼고 있는 의사입니다. 남는 시간은 여행. 그렇죠. 재밌다. 관계를 맺고 있는 제가 불편하다고 해서 선생님을 불편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작은 희망이 생기네. 저희 시간이 다 네. 돼가고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질문 쌓이면 그때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